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8살 여아를 무참히 살해한 17살 김양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전문가가 이 그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 보이는 이 세 개의 그림들. 자, 특징이 뭐냐면 선에 음영을 넣어요. 근데 그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선에다가 음영을 넣는 경우는 미래의 관계에서 불안감이나 또는 민감성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내부적인 내적 갈등이나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림의 획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떨어지는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정서와 또 정서적인 동요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림만으로도 보여지나 봐요. 자,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사실 보기만 해도 좀 창문을 나타낸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선은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인 상황에 접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쉽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심리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굉장히 단호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데 다소 편집증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공격성과 또 그 외에 충동성이 보여진다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여러 개 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 격자 무늬에 창문을 강조했는가, 왜 어떤 심리 상태로 그렸는가를 봤을 때 그녀에게는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걸 아직은 망설이고 주저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심리학자가 분석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3월 29일 8살 난 여아를 유괴해서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이 김양은요. 처음에는 너 어떻게 죽였어? 했을 때 계속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을 하다가 결국에 시인을 합니다. 태블릿 PC 아시죠? 태블릿 PC의 케이블 선으로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근데 범행 동기는 계속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말은 전 다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하면서 다 꿈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범행에 대한 그 디테일이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김양이 배터리가 없으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아이를 유인했어요. 그런데 이 김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김양의 휴대전화는 당시에 켜져 있었어요. 즉 거짓말을 해서 아이를 집으로 유인한 거죠. 자, 그리고요, 그녀는 실제 그 8살 된 A양을 공원에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만났는데 그 만나기 전에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A양 학교의 학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해 본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압수 물품과 또 여러 자료와 또 그녀가 행했던 이 범행 수법을 토대로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김양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다라는 판단하에 결국 그녀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을 하고 결국에는 체포가 됐죠. 근데 김양이요, 계속 처음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꿈이었다라고 하다가 어떤 새로운 걸 말하게 됩니다. 근데 뭘 얘기했냐면 기억이 안 나요. 제 고양이를 괴롭혀서요. 그래서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횡설수설하죠. 그러니까 A양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괴롭히려고 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긴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로 부인을 한 거죠. 사실 만약에
뭐 고양이를 괴롭혀서 홧김에 죽였다라고 하면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제 법의 심판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수사의 그 방향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 이거. 범행의 흔적을 지우느라고 막 이제 집에 막 지금 시체가 막 이렇게 됐으니까 막 어지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막 치우고 막 집을 치우고 있는데 이 순간 갑자기 띵동 동생이 온 거예요. 김양의 친동생이. 아, 문 열어! 이러는데 야! 잠깐만! 야, 나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 아, 잠깐만! 아, 네가 온 가운데 왜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경찰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독으로 범행을 한 거 맞아? 1시에서 3시 동안 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집에 아무도 없었어? 너 혼자 저지른 거 맞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CCTV 확인 결과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고 당시 집에는 그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녀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계속 충격이에요. 뭔지 아세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시체를 토막을 내고 나서 태연하게 4시쯤 집 밖으로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요.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 갑니다. 물론 조현병이 만약에 그녀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환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해요. 조현병이었다면. 그런데 김양은 사실 당시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덜렁 짐을 들고 밖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난 거죠. 그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7년 4월 11일이었어요. 새로운 게 발견됩니다. 경찰은요, 김양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B양이라고 부를게요. 김양이 A양을 살해하고 나서 목 아래의 시체는 조각을 냈고요. A양의 장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봉지 2개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잠실에 가서 B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비닐봉투에 담고 나서 그걸 다시 종이봉투에 옮겨 담아서 그걸 B양에게 건네줍니다. B양은 종이봉투를 받았다고 인정해서 시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게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종이봉투는 어디 갔느냐? B양의 주장에 의하면 봉투는 집에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여기서 갑자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친구가 종이봉투를 주었어. 그런데 그걸 버려. 시체인 줄 알고 있으니까 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한테 건네받은 종이봉투를 갑자기 버릴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런데 3월 29일 날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 B양이 체포된 건 4월 11일이에요. 그 동안에 이 B양은 그 SBS 프로그램인가요? 리얼 스토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나는 그날 김양을 만나긴 했지만 시체의 일부를 받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 김양은 그날 아무렇지도 않았다. 평소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그 발언까지 거기서 그녀가 내게 된 거죠. 경찰은요, 이 김양과 B양의 통화 내용을 분석을 했고 혐의가 인정이 됐고 구속영장이 곧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둘은 무슨 사이였을까요? 김양과 B양은 사실 올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래요. B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양이 워낙 살인이나 엽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거에 빠져 있다 보니 나도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했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김양이 자주 보던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김양은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을 한 후에 살해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녀 또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달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최대 형량 징역 15년형을 받을 예정이에요. 최대로 받았을 때요. 물론 이제 국민적인 그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여론도 있고 또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혜법이 적용이 되면 최고 20년까지 받을 순 있지만 지금 여론에서는 사실 그녀가 굉장히 끔찍한 걸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15년에서 20년까지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에 많은 비난이 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법정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자, 먼저 이건 조현병이냐 아니면 사이코패스 기질이냐로 의견이 나뉘어져요. 처벌이 완전 달라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님에 의하면 조현병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사람이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김양 같은 경우는 지난 7년 이상 동안 사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다고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현병의 증상이 요즘 들어서 악화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한두 번만 빠지더라도 이 조현병은 갑자기 재발의 위험성이 2배로 커진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김양이 사건 당시에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계속 복용해 왔는지도 조사해야겠죠. 자, 만약에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조현병에 의한 범죄라는 게 입증되면요. 그녀의 범행은 심신미약이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그녀는 15년 20년형이 아니라 아주 약한 형벌로 풀려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쪽 상대방의 의견에서 김양이 전형적인 그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따르면 자, 먼저 그녀는 계속 꿈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범죄 전문가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범인들도 다 하는 변명거리다 이거죠.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범행의 이 잔인한 정도를 봐서 사전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준비했다라는 게 충분히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핸드폰 배터리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양이 그러니까 8살의 A양이 하교 시간이 언젠지 검색해봤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죄의식이 낮은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 끔찍한 걸 저질렀는데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난 잘못했어 라고 느끼지 않고 라고 느끼고 있는 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걸 소년법이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소년범이 유기징역을 받아야 될 경우 최대 10년 그리고 단기형은 5년 정도를 선고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고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자 라는 거, 그런 케이스로 경찰에 접수된 소년 사건의 66%가 실제로 뭐 기소유예 정도, 그다음에 보호 처분으로 끝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지만 막 10대의 청소년 아이들이 저지른 끔찍한 뭐 성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들에겐 크게 법의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고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17살의 여자아이가 8살 된 아이를 살인했어요. 정말 이 사회의 그 살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처벌 방식은 너무나도 솜방망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그냥 갱생을 하니까 니들 적당히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제대로 교육 받아라 라는 게 그들의 행동 개선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소년범의 재범률, 그러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3%예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과연 이 청소년 애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학교에서도 가정적인 이런 모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은 처벌보다 다시 사회와 가정과 학교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다면 다시 20대 넘어서는 괜찮은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반성할 수도 있고요. 그럼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 끔찍한 이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 최근의 청소년 범죄가 정말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악해지고 있어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할까요? 처벌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지금처럼 다시 그들을 갱생하려고만 하는 이런 처벌이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 댓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많은데 사실 이 댓글은요 굉장히 좋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 말 왜 이렇게 했어? 아니야 라는 비판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여기서 또 우리가 사회적인 쟁점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준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도 이제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근데 이 현재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더 어린 나이에 빨리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벽돌을 그 아파트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걸 밑에서 있던 고양이를 돌보고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벽돌을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범행을 저지르려고 저지른 건 아닌 건 우리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단순 실수뿐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도 벌어지는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의 처벌 수준도 현 시대와 맞는지는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디바제시카의 금요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생방으로 만나 뵐게요.